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사면 될까? 아니,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야.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논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것이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냐 모두 저희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뻥쟁이입니다. 무리하게 예측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됩니다. 시장이 하락이 왔을 때, 산업의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뭐 이러한 경우에 가장 먼저 퇴출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사이클 산업이면 상승 사이클은 반드시 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 환경은 어때?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때?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지. 왜? 최근까지 지난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반등 추세로 가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사면 될까? 아니,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야. 왜? 이미 1년 전에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한다는 내용은 반영되기 시작했어. 정확히 언제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일 때부터, 그리고 큼직한 어닝 쇼크가 나타날 때부터 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논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될까요? 될까요?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하고 있어?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앞으로 1년 뒤의 영업 환경이요. 1년 뒤에 디램의 가격이요. 1년 뒤에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보니까 1,700원이더라고요. 1년 뒤에 휘발유 가격이 얼마일까요? 혹여나 누가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연일 뿐이지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것이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냐, 더욱이 1년 뒤 디램의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모두 똑같은 질문입니다. 모두 저희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뻥쟁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거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전문가들도 맞출 수 없어요. 아무리 기상청이 똑똑하고 기상청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와도 1년 뒤 정확히 2시 반 그때 기온, 날씨, 강수량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자꾸만 예측하는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시작하면 예측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초보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무언가 가만히 좀 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걸 자꾸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건 예측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라고 딱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라든지 좀 생각하는 수준의 깊이 이런 것도 좀 다르다라는 내용도 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꾸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고 하게 되면 실패하는 지름길이 된다. 초보 투자자들의 특징이다. 제가 지난 15년 이상 주식시장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망하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써서 퇴출된다,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써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강조드려요. 보통 레버리지를 쓰시는 투자자분들보다도 레버리지를 쓰면서 동시에 무리하게 예측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됩니다. 시장이 하락이 왔을 때, 산업의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뭐 이러한 경우에 가장 먼저 퇴출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자,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올지, 그냥 적당한 상승 사이클이 올지, 아니면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사이클이 올지 저는 맞출 수 없습니다. 예측할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년 뒤, 2년 뒤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온난화, 따뜻해지고 무언가 환경에 안 좋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년 뒤, 2년 뒤에 정확한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측이긴 하지만 확률이 매우 높은 예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은 확률이 높은 예측이 있고 확률이 낮은 예측이 있고 아예 찍어 맞춰야 되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온난화 같은 경우는 맞출 수 있는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공급 주도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타이트하게 줄이기 시작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즉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점점점 하락이 둔화되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공급이 축소된 기조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생기냐? 가격이 충분히 저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수요자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면서 야 가격 이미 저점 찍었대. 이제는 저점이래. 이제 그럼 반등할 일만 남았네? 그럼 어떻게? 야 가격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야지. 빨리 사야지. 야 지금 쟤네들이 메모리 반도체 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취저점에서 빨리 반도체를 미리 사서 창고에 쌓아두자. 이러한 매수 촉진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돼서 가격이 고점 대비 50%에서 60% 하락해서 저점을 형성하게 되면 가격의 완벽한 저점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기조로 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1년 뒤, 2년 뒤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높아져 있을지는 몰라. 하지만 지금보다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지 슈퍼사이클이 올지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상승 사이클은 기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옳겠다. 다만 목표 수익률이 70%가 될지 100%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때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추론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정확히 몇 프로다라고 좀 예측할 수 없더라도 즉 작은 사이클일지 큰 사이클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상승 사이클까지 묵혀두는 그러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이클 산업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저 스스로를 좀 사이클 투자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화학, 철강, 조선 가리지 않고 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또 분석했고 투자했고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점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주기, 5년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화학은 한 5년 주기, 6년 주기를 이야기하고 조선이나 해운은 10년 주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기가 짧은 사이클일수록 이 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주기가 긴 그러한 산업일수록 주기가 좀 더 불규칙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4년, 길면 5년 내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선산업 또는 해운산업은 10년에 한 번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상승 사이클이 10년 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1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번에는 9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비교적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될 때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최저점 매수가 가능한 특징이 있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그러한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반도체가 많은 분들께서 기술을 이해해야 돼서 어렵다라고 느끼시지만 사실 사이클 산업에서 가장 쉬운 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고 그 다음 되려 이제 조선, 해운 그리고 뭐 건설 같은 섹터가 투자하기 더욱더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또 알고 계시고 실제로 금리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반도체 산업이 금리의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이클 투자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는 반도체 산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그냥 평범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사이클 산업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사이클 산업은 다음 상승 사이클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
즉 3분기 뒤에 올지 4분기 뒤에 올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슈퍼 사이클이 올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의 사이클이 올지 아니면 작은 사이클이 올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투자를 할 때는 우선 내가 지금 주가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사두어서 묵혀두었다가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오면 적당한 수익을 누리든 큰 수익을 누리든 슈퍼 사이클에 걸맞는 아주 큰 수익을 누리든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영역인데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 상승 사이클이 조금 일찍 오게 되는가, 조금 늦게 오게 되는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이클이 조금 더 큰 사이클이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작은 사이클이 되는가 정도는 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조금 크든 조금 덜 크든 아니면 조금 앞당겨지든 조금 미뤄지든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사이클 산업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변수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께서 투자 서적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죠. 사이클 산업 투자 그리고 성장 산업 투자 이렇게 많이 나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리는 성장 산업 투자 시에 더 큰 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성장 산업과 금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사이클 산업 투자 시에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원래 사이클이 짧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 폭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HBM이 굉장히 핫했었고 또 한번 휩쓸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HBM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금 질문을 주셨던 금리처럼 이 사이클을 조금 앞당기거나 조금 미루거나 즉 이 HBM은 조금 앞당기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은 조금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을 조금 앞당기는 역할 그리고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면 이 상승 사이클이 아마도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변수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이 HBM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뭐 상승 사이클을 막 2배씩 키운다던가 그러한 변수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다양한 제품 중에 HBM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HBM의 단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HBM을 잘 팔고 열심히 팔아도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와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실적 변동, 즉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상승 사이클에 의한 이 실적의 변동에 비하면 HBM이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투자할 때는 HBM이 막 대단히 중요한 변수까지는 아니다. 다만 좀 상승 사이클을 앞당겨 줄 수 있는 변수니까 우리가 좀 주식을 좀 확신을 가지고 미리 사둘 수 있는 투자는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이 많이 기대를 주는 이유는 이 상승 사이클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요 부진, 뭐 공급이 많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야 생각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공급을 안 줄여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예전보다 더 크게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삼성 하이닉스에 투자할 때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HBM은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이제 방금 주셨던 HBM 질문과도 일부 연결이 되는데요.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쓰이는 HBM이 계속해서 이 앞으로 성장하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삼성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은 주지만 큰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우선은 이 HBM이라는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이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때 특화 장비, 특화 소재가 쓰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공급하지 않던 걸 새롭게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기업들을 직접 수혜 기업이라고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혜를 직접 수혜와 간접 수혜로 나누는데요. 직접 수혜 기업은 HB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아니면 PSK 홀딩스, 인텍플러스 몇 가지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좀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몇 달 동안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일부 나타나는 과정에서 유독 이 직접 수혜로 엮이는 기업들은 테마를 타면서 테마로 엮이면서 HBM 테마로 묶이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모두 함께 오르게 돼요. 그런데 과거의 상승 사이클 때마다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테마로 급등한 주식들이 반드시 몇 개씩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반도체 상승 사이클 바로 직전에 EUV 펠리클 테마를 타면서 SNS텍이나 FST 같은 기업들이 막 주가가 3, 4배 미리 급등하면서 테마를 형성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삼성의 파운드리 테마가 형성되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미리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 상승 사이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처럼 미리 테마를 타서 주가가 미리 쭉쭉 올라 있는 기업들은 정작 곧 상승 사이클이 오면 주가가 거의 못 오르는 그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 왔었습니다. 지난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 때에도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적게는 70%, 많으면 300%까지 오르는 과정 중에서 이미 테마를 탔었던 EUV 펠리클 테마 아니면 파운드리 테마를 탔었던 기업들은 되려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0% 내외 심지어 마이너스 아니면 15% 정도 굉장히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낸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지금 이 HBM의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수혜를 보는 기업인 건 맞는데 주가가 미리 급등해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오르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우선 이 기업들을 조금 밀어두고 다른 기업들을 먼저 보는 작업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성장하면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직접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로 제한이 되지만요. 간접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간접 수혜는 무엇인가? HBM이 확대가 돼.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상승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HBM에 들어가는 디램의 공급이 점점점 딸리게 돼. 그래서 어떻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디램 공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설해야 돼. 이러한 모습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램의 생산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디램을 만드는 제조 공장의 증설도 비교적 빠르게 들어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디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과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비교적 더 앞당겨지는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들을 간접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HBM에 직접적으로 무언가 공급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HBM이 디램 전반적인 수요를 이끌어주면 우리도 함께 수혜를 봐. 이러한 기업들이 간접 수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누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유명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파츠 기업들이요. 대표적으로 DNF, 동진 세미캠, 원익 머티리얼스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FST, SNS텍 그리고 또 하나 머티리얼스, TCK 이런 기업들이 고루고루 이 수혜 범위에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장비 기업인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까지도 모두 고루고루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촉진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는요. 어떤 기업들은 디램 쪽으로 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주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면 HBM도 수혜를 보지만 낸드 플래시도 반드시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지금 공급 과잉이네 뭐네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만 낸드 플래시 시장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영역이고 다만 최근에 공급이 다소 가파르게 많이 증가했을 뿐이지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HBM의 이 수혜를 보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의 이 수요가 앞당겨지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좀 함께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누구 하나 나 사야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관점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고 생각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고루 공부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